그래서 거기 48쪽에 지금 물이죠. 상평 곡선 이렇게 했을 때 그 0도씨 1.5기압이야. 0도씨에다가 1.5기압이면은 좀 올라가겠죠. 0도씨에서 1.5기압이면 거기 점점점 이렇게 만나는 거에서 좀 위쪽으로 올라갈 거 아니야. 물로 존재하겠죠. 물로 액체. 그다음 0도씨 0.6기압이야. 0.6기압이면은 당연히 뭘로? 아직 고체로 존재하겠죠. 얼음으로 고체. 그 다음에 60도 대충 찍어. 60도 찍어가지고 올라가. 1기압으로 올라가면 당연히 물, 액체로 존재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100도 2기압이니까 100도에서 2기압이 저 위잖아 한참. 당연히 물로 존재하죠. 액체. 그래서 100도 2기압이면은 요쯤에 이렇게 있을 때는 물로 액체로 존재하겠죠. 찍어가지고. 그냥 간단히 그렇게 찾으라는 소리예요. 가에서 2번. 가에서 지금 가는 물, 액체죠. 거기에서 압력을 일정을 유지하고 온도를 낮추면은 뭐가 일어날 수 있어? 이거지. 여기에서 온도 낮추면 응고가 일어나겠죠. 얼음으로 고체로 변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상태 변화를 쓰라는 소리는 그걸 쓰라는 소리야. 응고, 융해, 액화, 기화, 승화 이걸 쓰라는 소리야. 그러면 지금 가가 여기잖아. 지금 가가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럼 압력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 낮추면 뭐가 일어나겠어? 응고가 일어나겠지. 그치? 응고가 일어나. 요거 그냥 얘기하는 소리. 그 다음에 나는 지금 고체 얼음이야. 온도를 일정하고 압력을 낮춘대요. 그러면 지금 여기야. 지금 약간 조금 했지만 여기에서 오히려 온도를 일정하고 압력을 낮추면 뭐가 일어나? 고체에서 뭘로 변할 수 있어? 기체잖아. 고체에서 기체니까 뭐가 일어날 수 있다? 승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에서 온도를 일정하고 압력을 높이면 물로 변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겠구나? 액화가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그 상태형 곡선에서 온도 혹은 압력 이런 거를 변화시켰을 때 이제 어떤 상태 혹은 이제 상태 변화 융해, 응고, 액화, 기화 뭐 이런 거에서 뭐가 일어날지 한번 따져보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뒷장에 51쪽 이런 거 볼 때는 어느 쪽부터 봐야 되는 보는 게 좋아? 오른쪽이죠. 왜? 오른쪽이 지금 제자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어 지금 51쪽에 오른쪽 뚫려 있잖아. 그럼 뭐 표시가 돼 있어. 뭘로 지금 1기압으로 누르고 있대잖아. 760mAh니까 1기압이잖아. 1기압을 누르고 있는데 H2만큼 더 올라갔어. 그럼 거기에 액체 X와 액체 Y가 들어있대요 지금 거기에.
이쪽에 액체 y도 들어있어. H2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응? 지금 대기압이 1기압으로 누르고 있잖아. 지금 이 대기압이 1 누르는데 얘가 H2만큼 올라갔어. 그러면 지금 여기에 Y의 뭐야? 증기압력이야. 증기압력이 이렇게 존재할 텐데 이쪽에 H2만큼 올라갔다는 소리는 증기압력이 큰 거야? 대기압이 큰 거야? 이쪽에 올라갔어요. 그럼 누가 큰 거야? 대기압이 큰 거잖아. 그쵸? 대기압이 큰 거니까 요 Y의 증기압력이 얼마라는 소리야? Y의 증기압력이 얼마라는 소리야? 760 mHg에서 H2를 뺀 값이 되겠죠. 그쵸? 지금 대기압에서 H2를 뺀 만큼 이런 문제는 그냥 높이가 의미하는 게 압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쵸? 이렇게 그러면 또 이쪽을 봐. 그럼 왼쪽으로 또 연결되는데 Y의 증기압력이 이만큼인데 이쪽이 또 H1만큼 올라갔어요. 그러면 X의 증기압력하고 Y의 증기압력하고 누가 세다는 소리야? 왼쪽이 올라갔으니까 Y의 증기압력이 세다는 소리잖아. 똑같이. 그렇죠? Y의 증기압력이 세는 거니까 또 H1만큼 Y의 증기압력에서 누구를 H1만큼 뺀 게 X의 증기압력이 돼야 되겠죠. 그럼 X의 증기압력이 얼마야? 따라서 X의 증기압력은 760 빼기 H2 빼기 H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빼기 그래서 거기 1번에 X와 Y의 증기압력은 누가 더 크다? Y가 크다. 대소관계라고 했으니까 Y가 X보다 크다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XY의 증발 속도를 등호나 부동으로 지금 증기압력이 크다는 소리는 증기압력이 크다는 소리 아까 썼죠. 여기 증기압력이 크다는 소리는 증발되기 쉬운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증발되기 쉬운 거라고 했으니까 누가 커야 된다? Y가 크겠죠. 이것도 Y가 X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3번 X, Y의 끓는 점을 등호나 부등호로 나타내라. 그러면은 증기압력이 큰 게 끓는 점은 지금 끓는 점은 뭐야? 낮은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가 될 거니까 끓는 점은 누가 더 높겠구나? X가 더 크겠구나. 끓는 점은 X가 Y보다 크다. X가 Y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밑에 4번 분자간의 그러면은 분자간의 힘은 당연히 누가 x가 y보다 크다 맞았죠? 그죠? 동그라미 플라스크에 넣고 충분한 시간을 흘렀을 때 응축 속도분의 증발 속도는 x가 y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충분한 이거는 뭐냐면은 이번이 물어보는 게 지금 충분한 시간이 흘렀대. 충분한 아까 지웠는데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어떻게 돼? 아까 전에 여기 그린 거 있었잖아. 시간이 지나면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져요. 같아지기 때문에 뭐야? 충분한 시간이 흘렀을 때 응축 속도분의 증발 속도는 1이 돼야 됩니다. 1. 누가 크다라는 게 아니라 같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x하고 y는 같다 이렇게 됐어야지. x하고 y는 같다. 그래서 틀렸어. 기준 끓는 점에서 증기압력은 y가 x보다 크다. 좀 전에 끓는 점, 기준 끓는 점의 정의가 뭐였어? 기준 끓는 점의 정의가 뭐와 뭐가 같을 때? 대기압과 증기압력이 같을 때. 대기압과 증기압력이 같을 때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얘네는 뭐라고? 지금 760ml HG니까 같은 거야, 같은 거. 그게 기준 끓는 점의 정의니까. 그러니까 뭐야 지금 3번에 y가 x보다 크다니 하는 게 x와 y는 같다 이렇게 했어야지. 25도에서 x의 증기압력은 지금 여기 썼죠. 760 마이너스 H2 마이너스 H5. 어차피 둘 다 빼는 거니까 순서가 바뀌어도 맞고요. 25도에서 y의 양을 2배로 늘리면 y의 양을 2배로 늘렸대요. 수은 기둥의 높이 차이 H2는 2배가 된다. 양을 2배로 늘렸어요. 지금 그러면은 올라가는 높이가 2배가 된다? 아니지. 양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온도가 일정해 지금 25도.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온도가 일정하면 증발하는 양은 똑같아요. 증발하는 양. 온도가 지금 일정하기 때문에 증기압력은 어떻다? 일정한 거예요. 그냥 거기고 액체의 양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액체의 양과는 상관없고 온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도에 의해서. 그래서 마지막 5번의 X. 그 뒤에 풀어왔니? 풀어봤냐? 예. 몇 개 같이 한번 한 다음에 뭐 조금 질문 받고 그다음에 그 다음 장을 넘어가면 거기 54쪽에 13번을 보면 수은기둥이죠. 수은기둥으로 이렇게 실험할 때 하여간 1기압일 때는 무조건 760ml 올라간다.
그러니까 맨 왼쪽에 있는 거는 대기압 1기압 누르고 있으니까 760mm 올라갔겠죠. 그리고 지금 거기에 가운데 있는 거는 지금 뭐를 액체 A를 주입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액체 B를 주입했어요. 그랬을 때 수은 기둥의 높이를 측정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 생각해봐. 지금 액체 A와 B를 집어넣어서 얘네가 어떻게 할 거야? 증발해서 뭐가 생겨? 증기압력이 생기겠죠? 증기압력이 생긴 만큼 그 안에서 뭐를 눌러줄 거라고요. 지금. 그러면 액체 A의 증기압력이 얼마라는 소리야? A를 집어넣었을 때 735mm 올라갔죠? 그럼 따라서 A의 증기압력은 아무것도 없을 때 1기가 760mm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A가 증발한 만큼 증기압력이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735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럼 A의 증기압력은 대기압에서 올라간 높이를 빼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A의 증기압력은 얼마다? 25mH. 그렇지? 지금 A가 증발해서 증기압력이 생긴 만큼 밑으로 좀 내려왔을 거 아니야? 내려왔으니까 항상 그냥 공식처럼 하려면 어떤 액체를 집어넣었을 때 그 액체의 증기압력은 대기압에서 올라간 높이를 뺀 값만큼 증기압력이 발생한 거야. 그럼 당연히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B의 증기압력이 얼마라는 소리야? 760에서 215를 뺀 값이라는 소리잖아. 그렇죠? 똑같이 하면. 그러니까 따라서 (215를) 뺀 값이니까 545mH.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기억 A의 증기압력은 730 틀렸어. 25mH. 니은 분자 간의 힘은 증기압력이 누가 커? B가 훨씬 크죠. B가 크다는 소리는 좀 전에 얘기했어. 증기압력이 크다는 소리는 증발하기 쉽다. 증발하기 쉽다는 소리는 분자 간의 힘이 작다. 그러니까 분자 간의 힘은 누가 큰 거야? A가 큰 거죠. 그렇죠? A가 크니까 A가 B보다 크다. 맞았어. 그렇죠? 50도에서 B의 증기압력은
545mAh보다 크다. 온도가 지금 25도야. 그럼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온도가 높아지면 증기압력은 커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B의 증기압력은 당연히 545mHg보다 크겠죠. 온도가 높아지면. 그렇죠? 아까 전에 증가곡선 그렸었잖아. 온도. 사실 아까 전에 증가압력 여기에서 온도 높아지면은 증가하는 곡선 이렇게 했잖아. 근데 어차피 이 상평 곡선에서도 요게 증가압력 곡선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 증가압력. 그렇죠? 내가 좀 전에 이 CT 곡선을 증가압력 곡선이라고 했습니다. 요걸로 생각해도 돼. 같이. 그렇죠? 그래서 13번에 4번이 돼야 되고요. 가장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거에 충실할 필요가 있죠. 기본적인 거. 뭐냐면 거기 옆에 그 옆에 보면 15번을 보면은 아까 나왔던 A, B, C, D 네 가지가 나와 있어. 그럼 760mH가 1기압이니까 아 누가 지금 끓는 점이 제일 높구나. D죠. 그렇죠? 그러니까 D가 끓는 점이 가장 높다는 소리는 분자간의 힘이 제일 세다는 소리라고 했어. 분자간의 힘이 가장 큰 거 A다. 아니지. D가 제일 센 거야. 기준 끓는 점이 D가 제일 높아. B하고 C라면 C가 더 높아야죠. 틀렸어. 외부 압력이 400mHg일 때 밑에야 400mHg 때 D의 끓는 점은 100도이다. 외부 압력이 400mHg면은 증기압력도 400일 때를 따져야 되잖아. 그럼 400mHg를 해서 D와 만나는 점을 그때 온도를 읽어. 그거 얼마야? 100도 아니야? 그렇죠? 왜냐면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 그랬어? 우리가 지금 사는 데는 1기압이니까 1기압으로 우리가 그냥 한 거고,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진다 그랬어요. 압력이 낮아지는 만큼 어떻게 된다? 증기압력도 낮은 상태에서 그럼 같아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끓는 점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끓는 점도 낮아집니다. 우리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 뭐 이런 거를 해석하는데 이용을 해가지고 15번에 3번. 아직 너희가 이제 탄수화물을 배운 거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한데 거기 57쪽에 보면
57쪽에 보면 2번을 보면 거기 2번을 보면 기준 끓는 열이 가가 나보다 크다. 다는 수소결함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얘네들의 특징을 조금 알면은 사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거기 보면 X는 탄소 몇 개와 수소 몇 개짜리니? 거기 보면 3개 8개죠. 그 세면 얘가 누구냐면 C3H8인 그 옛날 발음으로 하면 얘가 너희가 들어본 뭐냐 이게 프로판가스야. 우리가 보통 어디에서 프로판가스를 많이 이용하는 거야? 이런 밖에 가면은 음식점 같은 데서 LPG라고 들어봤습니다. LPG. 그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이 입더만 가스통 같은 거 막 꽝꽝 운반하는 거 혹시 봤나? 많이들 모르네. 이 가스통 이렇게 큰 거 있어. 아니 휴대용 뭐 그런 가스통. 거기 안에 들어있는 주성분이 프로판가스. 지금은 발음은 바뀐 거야. 프로페인 뭐 이런 식으로. 그 Y를 봐. Y를 보면은 CH3, CHO 이렇게 생겼죠. 얘가 요 CHO라는 게 알데하이드이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이제 좀 더 이제 너희가 나중에 좀 배울 거야. 되게 중요한 물질. 얘가 뭐 아세트알데하이드. Z는 C2H5OH 얘가 바로 에탄올이에요. 나중에 하겠지만 요 OH를 뭐라고 할 거라고? 요 OH가 하이드록시이라고 합니다. 하이드록시기를 갖고 있는 물질은 다 요 CHO를 우리는 알데하이드이라고 얘기해요. 미리 좀 알고 있으면 더 좋다는 소리. 쟤는 뭐 특별한 건 그러면 얘 분자량 얼마니? 탄소가 원자량이 12니까 12 곱하기 3 더하기 8이야. 44. 아세트알데하이드 얘 분자량이 얼마니? 탄소 2개죠. 묶으면 그러면 24 더하기 그 다음에 수소 4개죠. 산소 16이야. 그 얼마야? 3, 4, 44 똑같이 X하고 Y는 분자량이 똑같아요.
분자량이 똑같지만 이 프로페인은 뭐야? 무극성이야. 우리가 1학기 때 이미 쌍극장 모멘트를 배웠잖아. 그렇죠? 쌍극장 모멘트 배웠지? 쌍극장 모멘트가 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프로페인은 뭐야? 무극성이야. 얘는 0이 아니니까 극성 분자야. 그러니까 당연히 X하고 Y에서 누가 빼는 점은 높겠어? Y가 높겠지. 그리고 이제 이게 에탄올, 알코올이잖아. 알코올이 나오면 그냥 머릿속에다가 어차피 나중에 그 특징들을 우리가 다 배워야 되는데 미리 하나 집어넣으면 돼. 알코올이 나오면 무조건 알코올은 수소결합을 해. 알코올은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알코올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 수소결합. 이거 거기에 지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 그리고 쌍극장 모멘트를 계산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극성, 무극성은 일단 뭘로도 일단 제일 먼저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다. 대칭 구조냐, 비대칭 구조냐. 대칭 구조면 무극성, 비대칭 구조면 극성 분자야. 근데 얘는 탄소수가 이렇게 세 개라고 보지만 야, 세 개를 하나로 봐. 하나로 보면은 대칭 구조나 마찬가지야. 그렇죠? 하지만 얘는 대칭 구조가 될 수 없지. 절대로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극성이 될 수밖에 없네. 물론 쌍극장 모멘트를 해도 돼.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배운 걸로 하면 0이 될 수 없겠지. 생각을 해봐. 탄소, 여기 산소가 정경정도가 제일 큰데 쌍극장 모멘트라는 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표시하라고 그래서 얘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여긴 없어. 탄소 사이는 정경정도 차이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플러스엔 마이너스, 플러스엔 하여간 얘는 합이 0이 될 수 있지만 여기는 합이 0이 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극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쌍극장 모멘트는 뭐라 그랬어? 벡터 값이라고 그랬어. 뭐까지도 생각해야 된다? 방향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 방향. 그래서 그러니까 편한 일단 간단하게는 그냥 대칭구조, 비대칭구조. 그걸로 안 돼. 그걸로 좀 헷갈리고 구별 못 하겠어. 그러면 그때 못 쓰는 거야. 쌍극장 모멘트를 쓰. 그리고 알코올 나오면 수소결합이 생각나는 거야. 알코올. 그러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을 알면 2번은 사실 알고 나면 2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쉽게 풀릴 수 있다는 소리예요. 오히려 쉽게 풀릴 수 있다. 잠깐 쉬었다가 뒤에 우리가 지금 요 단원에서 뭐 하고 있었어? 맨 앞에서 배운 게 기체 전체적으로. 지금 액체. 이제 할 게 이제 마지막 고체. 물질의 세 가지 상태 배우는 거지.
자, 까먹기 전에 그 다음 주부터는 원래 우리가 이거 방학일에서 뒤쪽에 조금 내가 특강이 있어서 조금 일찍 시작한 거거든, 4시에. 근데 이 방학 특강이 끝나가지고 이제 옛날처럼 4시 20, 뭐 별 차이 안 나지만 다음 주부터는 4시 20분에 시작해. 4시 20분.
거기 이제 뒷장에 58쪽에 고체죠.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 고체 상태는 어때?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죠.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어가지고 분자 간의 거리는 가깝고 인력은 어떻겠어? 세겠죠. 가까이. 그렇기 때문에 고체는 제자리에서 뭐만 한다고 하느냐? 진동 운동만 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고체를 또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결정 고체와 말 그대로 결정, 어떤 특이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애들을 우리는 결정성 고체라고 하고, 특별한 어떤 규칙성이 없는 그냥 마구잡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비결정성 고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이 결정성 고체는 녹는 점 뭐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나타나지만 비결정성 고체 같은 경우는 녹는 점이 일정하지 않다. 우리가 대표적인 뭐 소금, NaCl, 염화나트륨, 거기 나온 것처럼 뭐 석영, 얼음 이런 것들은 금속 다 결정성 고체, 비결정, 유리, 고무 뭐 이런 것들 비결정성 고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결정성 고체 같은 경우는 또 우리는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여기에서는 결정이라는 표현을 해서 그렇지, 어디에서 우리는 조금 언급을 이미 했었느냐, 화학결합이야. 이온결합으로 되어 있는, 이온결합으로 되어 있는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된다? 이온결정이야. 소금, 염화나트륨, 거기 염화세슘.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이온 결정은 어차피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을 다 똑같이 갖고 있는 거야. 어차피 단지 여기에는 아예 이렇게 딱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금속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단위세포라고 얘기해요. 여기 전 육면체가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있는 요거 하나를 우리 단위세포라고 하는데, 여기 안에서 지금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 지금 약간 조금 골라져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뭐 만약에 내가
요 꼭지점에만 이렇게 지금 걸쳐져 있는 거야. 이제 나중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 구조라고 해서 또 이렇게 살짝 배울게요. 뭐 단순 입방 구조. 영화 세슘 같은 경우는 세슘이 요 가운데 하나 박혀 있어. 우리가 얘기해서 어떤 채심 입방 구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구조를 실제적으로는 하고 있는 거야. 실제적으로. 세션 같은 경우 이 가운데 이제 하나가 이렇게 통으로 박혀 있고 뭐 꼭지점에 있던 아니면 뭐 다른 데 있던 이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는 소리야. 여기는 뭐 면심입방구, 채심입방구 아직 그런 말은 없지만 실제적으로 야, 요 꼭지점에 있는 원자, 어떤 원자나 이온이 있다고 치자. 이 꼭지점에 있는 건 전체에 몇 분의 몇이 걸릴 것 같아? 얘가 지금 단위세포라 그래서 지금 위, 아래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럼 이 꼭지점에 있는 원자는, 꼭지점에 있는 건 지금 하나 원자에 지금 얼마가 지금 8분의 1이 걸쳐 있는 꼭지점에 있는 거는 원자 하나가 지금 그러니까 꼭지점에 이렇게 있으니까 알지 무슨 말인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요 꼭지점 여기 요 정류면체에는 8분의 1이 걸려 이쪽에 또 걸려 있고 또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그래서 그 걸쳐 있는 걸 통으로 한 게 하나의 원자가 돼요. 그래서 꼭지점은 하나 원자에 8분의 1이 걸쳐 있고 내가 세슘은 요 안에 하나 아예 통으로 박혀 있다 그랬어. 뭔 소리야? 채슘 입방구 이런 거는 세슘은 그냥 이 안에 그냥 하나가 그냥 다 있는 거야. 하나가 다 들어있는 거야. 면에 있는 놈이 있다 치면 면은 얼마 걸려 있을 것 같습니까? 면이야, 면. 면에 있다면 여기 만약에 이건 지금 꼭지점이지만 여기 여기 요 앞에 있는 면, 요 면에 여기에 지금 이렇게 있어. 그 여기하고 여기에만 나눠져 있지, 딴 데는 걸쳐 있지 않잖아. 그렇죠? 여기하고 요 앞에 요 면과 요 앞에 면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얼마 걸쳐 있다는 소리야? 면에 있는 애들은 2분의 1씩 걸쳐 있는 거야. 2분의 1이 걸쳐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중에 어느 쪽에 걸쳐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 이제 뭐 면까지 얘기하는데 어떤 애가 지금 뭐 면에도 이렇게 걸쳐 있다고 하자. 그러면 가정을 하는 거야. 이렇게 걸쳐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이 원자는 단위세포 안에 몇 개의 원자가 존재하는 거야? 꼭지점 몇 개니? 8개잖아. 8분의 1 곱하기 8이에요. 더하기 정육면체야. 그럼 면은 몇 개 걸쳐 몇 개 있는 거야? 6개겠죠. 2분의 1 곱하기 6. 그러면 이 원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비록 이온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내가 특정지진 않았어. 그러니까 얘는 단위세포 안에 토탈 몇 개가 있는 거로 우리 생각하는 거야? 4개가 있는 거야. 단위세포 안에. 단위세포. 그래서 지금 꼭지점이면 변은 얼마 걸리는 거야? 요 변에 있는 거야. 이 변에 있는 게 4분의 1이 걸치는 거예요. 4분의 1.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배울 때 화학결합 배울 때는 그냥 화학결합의 특징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는 이제 결정으로 나왔으니까 실제적으로 얘네들은 이런 결정 구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은 야 요거 뭐 여기 있었어. NaCl은 이원자 분자이다. OX. 분자 아니야? NaCl 혹은 뭐 염화세슈. 얘네는 뭐 이원자 분자이다. 하면 틀린 거예요. 왜? 실제적으로는 하나가 맞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여기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다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 밑에 CS 하나에 또 이런 식으로. B야, B. 얘네들은 1대1의 B로 결합이 되어 있을 뿐이야. 하나와 하나가 만난 게 아니라 그랬지. 이런 결정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는? 이온결합 물질. 이온결합 물질은 실제적으로 이런, 사실 내가 구별하기 편하게 NaCl 같은 경우 거기 잘 보면 염화나트륨 같은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는 약간 똑같이 결정 구조가 있지만 사실 조금 걸쳐 있는 데가 달라요.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하나는 뭐 염화 이온 나트륨 이온 같은 경우는 중심에 하나 박혀 있고 또 어떤 변에 걸리고, 염화 이온 같은 경우는 면에도 있고 꼭지점에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달라요. 하지만 이런 구조로, 하지만 얘네는 이런 구조로 얼마? 1대1의 B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라는 염화 나트륨. 실제적으로. 그래서 분자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분자라고 얘기하면 하여간 이런 이온결합 물질 생각보다 뭐라 그랬어? 이온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난 거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난 거기 때문에 결합력이 좀 어떻다? 세다. 그렇죠? 양이온과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력이 이제 하나예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난 거라서 결합력이 센 만큼 어떻다? 녹면 끓는 점이 보통 높게 형성됩니다. 높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또 하나가 당연히 이온 결정은 어때? 이렇게 있어요. 전기 전도성. 지금 X축 온도라고 얘기한다면 전류가 안 흐르다가 어느 온도에 딱 뭐 T1이야. 어느 온도에 도달했더니 전류가 어떻게 되더라? 흐르더라. 왜? 이온결합 물질은, 이온 결정은 고체 상태에서는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까 전류가 안 흐르다가 이제 녹았어. 녹아서 이제 액체 상태가 되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전류가 흐르겠죠. 그 액체 이온이랑 그 수용하고 다른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액체와 수용액은 다른 거죠. 액체는 그냥 이 소금을, 그러니까 이 소금을 집에 가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해봐. 엄마한테 한번 혼나고 프라이팬 버리고. 액체 소금이 상상이 안 가가지고. 근데 소금의 녹는 점이 한 500도 좀 넘는데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물론 안 되겠다. 불날라. 또 괜히 또. 프라이팬에다가 소금 그냥 소금 올려놓고 가스레인지를 켜. 그럼 언젠간 녹아.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요 T1이 뭐가 된다는 소리야? 녹는 점이야. 이 T1이 의미하는 게 녹는 점이야. 녹아서 이제 액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수용액은 뭐야? 물에 녹인 거니까.
물에 녹인 상태에서는 또 이온이 움직이니까 당연히 전류가 흐르겠죠. 근데 여기서는 요 그래프에서 얘기하는 건 수용 상태가 아니라 고체 상태에서 가열을 해서 액체 상태가 돼서 이제 전류가 흐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런 그래프의 꼴이 나오면 무조건 뭐구나 이온 결정. 이렇게 우리 또 하나 이온 결정은 어때?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지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존재하다가 이온 결합이 얘네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얘네들 사이에 이렇게 인력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힘을 물론 얘네 들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힘을 빵 가해서 얘네가 한 층이 밀려나갔어. 한 층이 밀려나가면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층으로. 그러니까 한 층이 밀려나가면서 뭐가 발생을 해? 오히려 인력이 아니라 반발력이 생기는 거야. 반발력이 생기는 만큼 어떻게 되겠다? 깨진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이온 결정은 힘을 가하면 어떻다? 쉽게 부서진다. 그러니까 소금 굵은 소금이 있어. 그거 내가 빠면은 고운 소금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발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진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요게 이온 결정. 힘을 가할 때 변화되는 플러스는 갑자기 마이너스입니다. 어디? 그 그림? 두들겼을 때 어긋난 모양 그게 빨간색이 마이너스. 여기서는 두 개 층, 이 그림은 두 개 층이 밀려나갔네. 그렇지? 두 개 층. 두 개 층이 밀려나간 상태에서 반발력이 생긴 거죠. 반발력이 생겨가지고 지금 부서지는. 그러니까 요런 형태로, 요런 형태로. 이온 결합 물질, 이온 결정. 거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할게요. 금속 결합 물질은 다 뭐라고 하면 돼? 금속 결정이야. 사실 요런 단위세포에서 결정 구조 얘기하는 거가 이온 결정도 이런 구조로 설명하지만 대부분 더 많이 설명하는 게 사실 금속 결정이에요. 이 금속 결정, 왜 금속은 하나의 종류로 되어 있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도 마찬가지에서 이런 단위세포 안에 구리 뭐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다. 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금속 결정도 뭐라고? 일원자 분자라고 하면 틀리는 거야. 얘네는 금속 결정, 얘네들은 그냥 뭐라고 해야 돼? 호돈성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우리가 쓸 때는 이렇게밖에 안 쓰지 우리가. 그렇죠? 여기에다가 은, 만, 구리, 5천 이렇게 쓰지 않아.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일원자 분자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된다? 호돈성 물질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금속은 깡그리다라는 소리야. 금속은 깡그리다 이런 형태로. 그리고 뭐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금속 결합은 뭐와 뭐의 결합이라고 그랬어요. 이온 결합은 뭐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사이 이온 결합. 금속 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누구의 인력에 의해서 결합된 거야? 자유전자. 이게 금속 결합. 금속 안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있다고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금속 결정에 공통성이 나타납니다. 이 자유전자가 막 움직인다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막 그 안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금속 안에서 그러니까 막 움직이면서 대부분의 빛을 반사시켜요. 대부분의 빛을 반사시키니까 어떤 흰색 계열로 보이는 은백색의 광택이 나타나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이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어때? 전기 전도성과 열 전도성이 좋다. 어렸을 때 배운 거 한번 물어볼까? 전도가 뭐니? 갑자기 물어보니까 전도가 우리 어렸을 때 뭐 어떤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 세 가지 있다. 전도, 대류, 복사. 전도는 뭐야? 이웃탄. 얘네들이 입자로 돼 있다 그랬잖아 지금 이렇게. 그럼 여기 구리구리 이렇게 자유전자가 또 이렇게 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전달 계속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전도죠. 그러면서 어떤 열도 이동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그리고 자유전자가 있으니까 움직이니까 전기 전도성도 좋고. 그러면서 뭐도 있다. 잘 퍼질 수 있는 전성과 잘 뽑힐 수 있는 연성도 있다. 그래서 전성을 이용해서 우리는 뭐 금박이나 알루미늄 포일 이런 걸 만들어. 연성을 이용해서 뭘 만들어? 철사, 가늘고 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그리고 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반발력이 있어서 쉽게 부서진다 그랬어. 그런데 금속 결정은 힘을 가해도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예요. 그럼 조금 뭐 이동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얘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얘네가 뭐 조금 이렇게 움직였어. 그럼 자유전자가 움직여가지고 뭐를 유지시킬 수 있느냐? 인력을 유지시킬 수 있어. 인력을 유지시킬 수 있으니까 쉽게 부서지지 않아요. 금속. 물론 너무 세게 하면 부서지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쉽게 부서지지 않는다.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게 바로 뭐다? 금속 결정. 금속 결정이. 그리고 그러니까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온 결정보다 금속 결정이 뭐 조금은 녹력 변형력이 낮을 수 있어. 예외는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덩치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뭐 텅스텐 같은 경우는 엄청 높습니다. 거의 누구랑 맞먹느냐? 다이아몬드 이렇게 엄청 높은 것도 있어. 근데 이제 일반적인 거를 얘기해. 일반적인. 그래서 지금 이런
금속들이 특징들을 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얘기를. 그 다음에 반드시 야 그러면 이온 결합 물질, 금속 결합 물질, 그럼 뭐 하나 빠졌어? 화학 결합에서 공유 결합이 빠졌잖아. 공유 결합 물질인데 이 공유 결합 물질은 두 가지로 나누는 거야. 반드시 나눠서 알고 있어요. 이제 공유결합 물질만 남았는데 이 공유결합 물질 안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눠요. 분자 결정과 공유 결정이라는 걸 해요. 분자 결정은 뭐냐? 대부분의 공유결합 물질이 다 분자 결정. 대부분. 아까 전에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성이 있다 그랬어. 아이오딘 뭐 이런 것들. 얘네를 포함한. 얘네만 생각할 필요 없어. 대부분 얘네를 포함한 아이오딘, 드라이 아이스 얘네 다 공유결합 물질이잖아 지금. 그렇죠? 아까 뭐 나프탈린데 육각형 구조도 좀 하고 막 그랬어. 얘네만 있나? 뭐 메테인. 아까 좀 전에 문제에서 풀었던 거. 프로페인. 3개, 뭐 아까 뭐 3개, 8개. 아까 문제 모두 나왔어. 에탄올, C2, H5OH 다 공유결합 물질 아니야 지금. 그렇죠? 그리고 아까 뭐 나왔던 거 아세트알데히드 전부 다. 단지 요 안에 얘네 같은 경우는 무극성이면서 메테인도 마찬가지. 얘도 무극성. 근데 얘는 또 그 안에는 수소결합도 하고 있는 애도 있고 똑같은 분자 결정이지만 수소결합하고 있는 물질도 있고 아까 전에 아세트알데히드처럼 뭐도 있고 극성 놈도 있고 수소결합하고 있는 애도 있고 무극성 뭐야? 분산력이라고 그랬어. 제일 약하다고 그랬어. 하여간 이게 다 혼합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분자 결정이지만 그 안에는 얘는 좀 높겠지. 그렇지? 얘는 좀 높고 중간 정도 되고 얘는 더 낮은 거야. 농력을. 하지만 다 뭐야? 대부분 공유결합 물질은 다 분자 결정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런 부분들 거기 뭐 물도 나와 있고 드라이에서 아이오딘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 분자 관리에 의해서 규칙적으로 결정된 거 일부는 그래 좀 전에 얘기한 거죠. 드라이 아이스나 아이오딘, 납탈린 이런 것들은 승화성까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정유전도성 없겠지. 그렇죠? 얘네 공유결합 물질은 말 그대로 전자를 공유한 거니까 움직일 수 있는 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대부분 공유결합 물질은 이렇게 분자결정. 근데 특이한 게 있다 그래서 누가 있다? 똑같은 공유결합 물질이지. 공유결정. 혹은 우리 뭐라고도 하느냐? 원자결정. 왜? 이 공유결정은 원자 간의 공유결합으로 되어 있어요. 자기네끼리 원자 간의 공유결합으로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누구? 다이아몬드, 흑연, 석영, 뭐 이런 거.
대표적인 게 다이아몬드하고 흑연이죠. 둘 다 뭘로 돼 있어? 둘 다 탄소로만 돼 있어. 다이아몬드도 화학식은 C고 흑연도 C에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가 그냥 탄소는 뭐야? 비금속이죠. 그렇죠? 비금속인데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돼 있다? 다이아몬드는 탄소가 있으면 탄소 자기네끼리 자기 계속 연결해서 다이아몬드는 정사면체의 그물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때? 탄소가 몇 쪽? 14쪽. 원자과 전자가 4개야. 4개인데 이 4군데에 다 공유결합을 했어요. 남는 전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남는 전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는 그렇기 때문에 단단하지만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다이아몬드는. 하지만 흑연은 어떻게 생겼다? 흑연은 탄소 위아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얘는 육각형의 층상 구조로 되어 있어요. 육각형의 층상 구조로 되어 있는데 너무 구석이네. 그러니까 얘는 4군데에 다 공결합을 했어요. 얘를 보면 여기 공결합, 여기 공결합, 밑에 공결합 3군데밖에 안 했어요. 하나가 어때? 남아요. 하나가 남는다고 흑연은. 이 남는 전자가 자유전자에 움직일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흑연, 탄소는 비금속이야. 비금속의 특징이 뭐야? 특징 중에 하나가 비금속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게 특징이야.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게 특징인데 흑연은 뭐라고? 예외라고. 비금속인 탄소로 되어 있지만 저렇게 남는 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 남는 전자가 있기 때문에 흑연은 전류가 단단하지는 않아. 층상구조니까 뻥 치면 와르르 무너져. 그래서 단단하지는 않지만 전류가 흘러요. 유일하게 이렇게 자유전자가 하나 남기 때문에. 그러면 참 잘 봐봐. 금속처럼 얘네는 위에 있는 건 아이오딘 이원자 분자. 맞아요. 2개가 뭉쳐져 결합해서. 이산화탄소 3원자 분자. 맞아요. 탄소 안에 산소 2개가 진짜 공결합한 거야. 메테인 5원자 분자. 맞다고요. 탄소 안에 수소 4개가 공결합한. 얘는 다이아몬드가 1원자 분자야? 흑연 1원자 분자야? 아니야. 얘네도 여러 개 된 이런 형태로 이렇게 조금 얘네는 정사면체 구조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공유 결정인 애들도 분자라고 하면 안 돼. 그냥 호전성 물질이다. 이건 맞지. 금속처럼. 얘네는 분자 맞아. 위에 있는 애들은 얘네는 분자가 맞다고. 똑같은 공유결합. 얘네는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원자 간의 공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는 점이 이 4개 중에서 제일 높아. 제일 높아. 아까는 뭐라 그랬어? 우리 앞에 설명할 때 문제 풀 때
수소결합이 분자 간의 힘 중에서는 짱이라고 그랬어. 하지만 원자 간의 힘에 비하면 허접이 되니까. 얘네는 원자 간의 공유결합이야. 그러니 결합력이 어때? 엄청 세니까. 녹는 끓는 점이. 그럼요. 3000도가 녹는 데니까 녹는 점이. 근데 더 신기한 게 뭔지 알아? 얘가 단단하니까 얘가 더 높을 것 같아. 다이아몬드가, 흑연보다. 화학적인 구조로는 얘가 조금 더 반발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비슷하긴 하지만 흑연이 조금은 더 높아요. 오히려. 둘 다 3000도는 넘지만. 하여간 이런 공유결정은 그러기 때문에 어떻다? 녹유형 끓는 점이 엄청 높습니다. 내가 뭐라 그랬어? 이게 흑연이야. 그쵸? 흑연은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움직이기 때문에. 이 흑연의 한 층을 뽑아낸다고 그랬어. 이 흑연의 한 층을, 요게 한 층이야. 이 한 층을 이렇게 뽑아냈어요. 뽑아내가지고 얘가 한 층이야. 이렇게 약간 플렉서블하다고 해. 한 층이니까 되게 쉴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이용하는 게 뭐라고? 지금 현재 꿈의 신소재라고 하는 그래핀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래핀은 야 한 층만 뽑아낸 거야. 한 층만. 한 층만 뽑아냈으니까 오늘 내 힘이 없어서 못 치겠네. 그러니까 한 층이니까 웬만하면 부서지냐? 철보다 강도가 뭐 거의 한 200, 300배. 그 전류도 어떻게 했어? 야 한 층이야. 열나 잘 흐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그래핀은 반도체에만 이용하는 게 아니야. 이 그래핀은 다양한 어떤 생명공학적으로도 엄청 이용하고 있고 전류가 잘 흐르는 거야. 그래서 다양한 이거를 원통으로 많은 게 한 층을 해. 그냥 이용하는 게 그래핀. 원통으로 많은 게 탄소 나노튜브라고 해요. 그래픽 그냥 겹치면 그 순간 타격으로 열어는 거야. 여러 층. 아, 물론 이제 여러 층으로 이런 구조를 다시 만들면 흑연이 되지만 다시 어렵게 뽑아냈는데 왜 다시 그래핀의 이 특징들을 이용하려고. 물론 지금 내가 표현이 한 층을 뽑아낸다고 했지만 이게 쉽냐? 원자. 눈에 보여? 예, 이 원자야 원자. 원자 상태니까 지금 얘가 되게. 그래서 저런 거를 또 이제 우리가 한 탄성 유속식계를 공 모양으로 만든 거, 공 모양으로 만드는 거를 우리는 또 플러렌이다. 하여간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플러렌 전부 전류가 흐르는 거야. 다 탄소로 만들었지. 왜 저기서 다 파생된 거라고 그러는 거야. 여기서 파생된 건 전부 전류가 흐르는 거야. 전류가 흐른다고 보면 돼. 다이아몬드는 물론 아니지만. 그래서 거기에 지금 원자 결정이라고 해요. 공유 결정, 다이아몬드, 흑연, 석연, 뭐 SiC, 탄화규소. 그래서 우리가 이용 결정 어떤 여기서 공유 결정 뭐 분자 결정으로 해도
좀 전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뭐 이온 결정은 고체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액체나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고, 금속 결정은 도체야 도체, 전류 흐르고 액체 당연히 흘러. 수용액 상태라는 건 없지요. 물에 금속이 녹지는 않아 자체가. 공유 결정은 예외적인 건 좀 있지만, 예외적인 건 좀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라고? 공유 결정은 다 안 통해. 분자로 존재해. 예외는 있어. 나중에 뭐 HCl, 암모니아 이런 것들은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물에 녹아서 이온이 생기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죠. 이런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분자로, 얘네들은 다 분자로 존재해. 얘는 아니에요. 분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온이 생길 수가 없어. 그래서 전류가 무조건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초전도체가 뭐야? 뭐 반도체야 뭐 교소, 점화점 이런 애 온도를 높이면 전류가 흐르고 온도를 낮추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성질을 이용하는 게 반도체. 초전도체는 특정 온도에서 저항이 어떻다고? 0이야. 저항이 0인 물질을 우리는 초전도체라고 하죠. 우리는 지금 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상온 초전도체. 이 정도 온도에서. 이 정도 온도에서의 초전도체인 물질을 아직 우리는 뭐 작년인가 재작년 뭐 스위스의 어떤 데서 뭐 자기네가 뭐 이렇게 뭐 성공을 했다는데 말만 하고 증명을 계속 안 해. 그리고 우리는 믿지 않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 초전도체 같은 경우가 많이 그래도 발전해 왔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려면 온도를 막 250도, 영하 250도. 초기에는 그랬다고. 지금은 많이 올라간 거야. 지금 많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조금 그나마 한 게 한 영하 50도. 근데 더 올려야지. 영하 50도에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니까. 가능할 수.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상온초 전도체를 우리는 계속 요거 빨리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는데 얘가 나오면 어떻다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뭐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핸드폰, 뭐 컴퓨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은 다 허접당합니다. 성능이 어떻겠어? 야 저항이 0이야. 저항이 0이라고. 엄청 좋아져. 용량 뭐 테라급 다운받는데 0.0000 오히려 자기 부상 열차를 만들 때 떠서 가요. 떠서 가요. 나중에 이것도 이렇게 좀 배울 건데 이 초전도체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여기 이렇게 금속이 있어. 그리고 초전도체를 내가 이렇게 반대로 해도 돼. 반대로. 초전도체를 올려놓으면 요 둘 사이에는 반발력이 생깁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 반발력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뜹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우리는 그런 거를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거야. 왜? 온도만 좀 낮춰서 우리는 아직 할 수 있다 그래. 그래서 그런데 견학하면 보여줘. 신기하다고. 그리고 이렇게 뜬 상태에서 이렇게 레일처럼 이렇게 만들어. 그러고 나서 톡 쳐요. 그럼 얘는 등소금도 저항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 원리를 이제 우리는 이용할 날이 올 거라. 그러니까 부분까지
여기가 지금 고체의 특징을 얘기한 거야. 그래서 69쪽까지는 숙제고요. 지금 한 2개만 좀 풀어보면 어디를 할까? 오히려 뒤쪽에 있는 걸 한번 해볼게요. 64쪽. 64쪽에 10번, 11번. 그러니까 너, 알았어. 다 했다고. 먼저 가. 그러면 우리는 요거 11번까지 풀고 가세요. 지금 뭐 내가 보니까 뭐 머릿속에 지금 생각이 없구만 뭐. 다른 번은 지금 다이아몬드, 구리, 염화세슘. 다이아몬드는 저기 써있던 거, 공유결정, 구리, 금속. 염화세슘은 이온결정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둘 다 고체와 액체에서 전기 전도성 있는 건 얘밖에 없죠. 지금 금속결정밖에. 그렇죠. 여기 썼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가 구리가 되고
그 다음에 XX야. 둘 다 없는 경우는 누구? 공유결정이라고 했으니까. 다가 다이아몬드. 그럼 가는 염화 세슘이 될 거야. 그죠? 그래서 기억은 X, 니은은 동그라미. 나 아니, 기억, 니은. 아, 저기 그 기억 X, 니은 동그라미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기.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 기억 틀렸고, 나는 양이온과 나는 금속 결정이니까 음이온 사이가 아니죠.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틀렸고, 다는 공유 결정. 2번이네. 11번에 염화나트륨은 이온 결정, 설탕은 그러니까 꼭 저걸로 나눈다면 설탕은 분자 결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알루미늄은 당연히 금속 결정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기억이 없다 있다니까 기억이 뭐가 돼야 돼? 염화나트륨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없다니까 니은이 설탕이 돼야 돼. 그렇죠? 그래서 알루미늄, 그러니까 디귿이 있다가 되겠죠. 있다. 그래서 기억에는 염화나트륨 이온 결정 자유전자가 있다. 아니죠. 니은 설탕은 기억보다 녹는점이 낮다. 그래, 분자 결정이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랬어요. 그 다음 디귿은 금속 결정이니까 당연히 전기 전도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잘만 이렇게 따져주면 돼. 69쪽까지 우리도 여기까지 합시다.